하반기 경제 전망을 큐레이팅 해드리겠습니다. 대출이 있으십니까? 저는 모르겠네요. 있는지. 국내 인상하는 게 이렇게 공포스럽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기업들이 싸게 거래할 때 제가 IMF 외환위기 때 샀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핫한 트렌드를 큐레이팅 해드리는 빈스 큐레이팅. 오늘은요, 하반기 경제 전망을 큐레이팅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9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천욱입니다. 와. 29년차 이코노미스트 하면서 맨날 틀렸는데 또 하다 보면 점점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 꿈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또 박정호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명지대에 있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시장 전망하는 걸 업으로 하고 있는데 언제나 한번 맞춰볼까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캐스팅 제대로 하실 것 같죠? 예. 굉장히 두 분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집중을 해주시고요. 2022년 경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탈세계화 그리고 금리 인상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막 저금리고 정말 이자가 싸다는 얘기를 몇 년 동안 하다가 지금 미국 연준이 빅스텝이라고도 안 하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방에 올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로금리였는데 네. 이게 이제 2.25니까 그리고 곧 9월에 아마 3%까지 또 올려요? 예, 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심한데 노동시장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자리 수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임금도 오르고 있는 중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기왕이면 좀 금리를 왕창 올려놨다가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인하를 해줄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하니까 그 높은 금리 수준들은 적어도 올해는 좀 꺾이기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두 박사님께서는 대출이 있으십니까? 저는 모르겠네요. 있는지. 저는 있거든요. 네. 이렇게 대출이 막 있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하는 게 이렇게 공포스럽고 이렇게 와닿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금리를 올린 게 그만큼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어떡해요? 단기간에 금리가 올랐을 때 취약해지는 사람, 회사 이런 데가 있거든요. 저요. 요즘 다 자기라고들 말씀하십니다. 통상적으로 불황이 유발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연관 단어라고 하는 것들이 구조조정, 네. M&A, 인수합병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19는 지난 2년 반 동안 그런 단어가 없었었거든요. 그냥 살아남는 게 급급하니까요. 그냥. 그것도 있지만 이 불황은 특정 어떤 경제 주체나 산업군의 탐욕으로 유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이거 전염병이 천재지변이다. 천재지변이니까 네.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게 신용등급 평가 유예해주고 회사채 만기 돌아오면 다 연장해주고 네. 이런 걸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올해부터는 비정상화됐던 그 경제 시스템을 정상화 기조.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용등급 다시 평가하고 회사채도 평가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유발되다 보니 금리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든 견뎠던 회사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숫자가 높은 금리와 지난 또 2년 동안 산업 구조가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적응 못하는 회사들은 아마 어려움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거에 바로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재무구조가 탄탄한 선진국들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신흥국들부터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진짜 마이너스 금리에 외평채 발행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작년 일인데 1년 사이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게 결국 기축통화국가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지금 역전된 상황이니까 다시 또 금리를 올려서 우리나라도 한 3% 갖다 놓지 않겠는가. 이게 완전히 이제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2008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98년도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이미 재무적으로 완벽하게 체질 개선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의 샥이 왔었을 때 생각보다 기업들이 현금 보유고라든가 재무 건전성이 단단한 거죠. 한번 당해봤어요. 예, 지금도 그런 어떻게 보면 타이트한 경영 구조 속에서 네. 기업을 운영하는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많은 기업들은 아마 이번 고비가 오히려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번에 크게 또 생산성도 하락하고 자신의 캐파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일로 크게 희비가 엇갈릴 것 같고요. 바뀔 수 있는 모멘텀 하나를 말씀을 저는 여기에서 찾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대규모 피해복구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맞아요. 우크라이나 피해복구 사업 규모가 지금 뭐 추정치가 뭐 한 9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자금원을 바탕으로 피해복구 사업이 시작된다면 유럽부터 경기가 확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만큼 전쟁이라는 건 많은 경제적으로 인커리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 전쟁이 끝날 때도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의 불행 덕분에 급한 불을 끄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제일 걱정되는 게 기름값 많이 올랐었어요. 하반기에는 이 원자재 가격들이 좀 안정될까요? 오펙이 약간이지만 증산도 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도 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사람들이 차를 안 몰게 되니까 아, 잘 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일단 유가가 지금 좀 $100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석유 수요 그리고 가스의 수요가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을 좀 탈피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다. 우리도 지금 얼마 전에 물난리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이상기후가 너무 심각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는 걱정되는 게 가을쯤 되면은 이게 식량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바깥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같은 경우는 원칙상 공급이 부족해서 다시 공급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작금의 상황이 해결되는 데는 1년이 소요돼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세계 5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가 올해 파종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곡물 생산량이 내년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곡물 가격의 불안전성 이거는 내년까지도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곡물주가 지금 제일 저는 유망하다고 봐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비싼 곡물 가격, 식료품 가격이 지금 투입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증산이 한 1년 걸려 된다고 했으니까 올해 2월 전쟁 났잖아요. 그럼 내년 2월에는 아무튼 곡물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까 특히 겨울밀, 그게 이제 수확이 되는 시점에는 분명히 이렇게 수확량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곡물 가격의 급등세들이 좀 진정되지 않겠냐. 사실 우리나라 식품회사들이 한 지난 15년 동안 자체적으로 기초적인 그 곡물 또는 네. 식품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대거 해왔었습니다.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연해주 지역에 직접 진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우리나라 식품 관련한 회사가 지난 15년 동안 한 15개의 회사가 진출해서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경작지에서 거기서 경작을 하고 있었어요. 체계적으로 이 식품 관련한 업종을 육성해왔기 때문에 네, 이미 해왔기 저는 때문에. 충분히 이번 고비도 잘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 불황일 때는요. 가장 펀더멘탈이 안정적인 인더스트리도 테마가 옮겨가는데 그중에 하나 식품이에요. 우리가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공산품을 수출하는 것들이 많았다면은 저는 요즘 뉴스에서 너무 반가운 뉴스가 있었어요. K 컨텐츠가 뜨면서 K 푸드가 또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 사상 최대 수출액을 찍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수출 효자 품목이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떨까요? 저희 박 교수님. 먹는 거니까 제가 네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이. 이거는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라는 게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부수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먹거리예요. 예. 통상적으로 먹거리는 그 나라의 국력에 비례해서 이제 증가를 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들 예를 들어보면 중국의 경제력이 막강해지니까 오히려 중국의 먹거리 문화가 우리나라에 역으로 투입해 왔잖아요. 뭐 허거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이제 K푸드도 그런 반열에 올라온 것 같아요. 맞아요. 베를린 같은 경우는 제가 8년 전에 출장 갔었을 때 한식당이 8개밖에 없는데 맛도 지금은 없었어요. 맛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0개가 넘어요. 예전에는 저같이 출장 온 사람들이거나 주재원들이 우리 음식 생각나서 먹으러 오는 경우가 한국인을 많아요. 위한 식당?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을 가보면 반 이상이 현지인들이에요. 박 교수님이 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외국 가서 한국 음식 먹고 싶을까 봐 고추장, 김치 꽁꽁 싸고 갔다가 꼭 터져갖고 저 그렇게 싸가져 가지고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랬어요. 사실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현지 마트나 이런 데 좀 큰 데 가면 다 있어요. 제 노르웨이 살고 있는 제 친구가 오빠 이거 봤어 하고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비비고가 노르웨이 시장에 다 있대요.
K 먹거리가 지금 예. 세계를 평정하고 있어요. 예, 네. 뭐랄까 이렇게 좀 프리미엄화되는 부분들도 느껴집니다. 이제는 어딜 가도 한국 K-팝과 K-컨텐츠를 K-푸드도 있고. 예, K-푸드까지 2010년대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발전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제 한국 소비재도 명품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근데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의 힘이다. 예, 컨텐츠의 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칸에서도 그렇고. 칸에서. 상 다 받았잖아요, 우리. 다 받았죠. 자, 경제 전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친환경입니다. 빈스 큐레이팅에서 비건하고 화이트 바이오를 주제로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영,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수요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브랜드, 그다음에 회사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과정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 회사가 어딜 지향하고 가느냐, 그게 당연히 지속 가능성이겠죠. 그런 것들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CJ가 잡았던 이 방향성, 화이트 플라스틱이라든가 또는 이런 비건 식품에 대한 방향성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던 업종들을 분류했던 표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양육이었어요. 우리가 소나 돼지나 닭을 키워서 뭔가 우리의 필요한 열량을 섭취하려면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동물 윤리 이런 것도 포함되다 네. 보니 그러다 보니 아예 비건 식품이든 아니면 배양육으로 해서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 맛을 내보자. 그래서 아마 이번 CJ 이런 여러 식품들이 그런 지향점을 잘 알고 발을 하나하나 다 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올해는 투자 성적이 별로 안 좋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기에 씨를 뿌려두면 전화 위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기채 상권. 그러니까 이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예금리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마음 편한 상품이고요. 그리고 이 금리 레벨이 나는 정말 마음에 들어. 10년 동안 정부가 발행한 채권금리가 3%.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30년 만기 모기지 채권이라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게 지금 금리가 5%대예요. 그러니까 달러 이자라.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지금 대단히 매력적인 레벨인 것 같아요. 채권이. 어떻게 보면 안정된 국가에 투자하라라는 말씀하고도 같은 것 같고요. 박 교수님은요? 좋은 회사를 잘 고르면 막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박앤셀 기간이다. MS, 구글, 아마존, 애플, 그다음에 알리바바 다 독과점 회사예요. 어떤 위기가 지나고 나면 그 산업군에서 어떻게 초격차를 보면 갖고 있는 초격차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리딩하는 회사의 시장 캐파가 훨씬 더 공고해집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 주가 레벨이면 굉장히 1년을 놓고 보면 들어가기 좋다. 예, 저는 지금보다는 올라 있지 않겠나. 지금이 우리나라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우리 CJ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비와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기업들. 그죠? 이렇게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들 집단에 그냥 투자하는 것도 좋겠고. 저희가 특별히 하반기 경제 전망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가 이 두 분의 전망이 맞는지 정확히 1년 뒤에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네, 그때는 좀 더 밝은 전망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